메인 피스 껐지? 메인 피스 껐지? 혹시 또 늦어질 것 같으면 저희가 녹화하고 예, 죄송합니다, 진짜. 진행해도 될까요? 잠깐만요. 네. 하셔야겠습니다. 치우하면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오늘 방송 보고 아이고. 네, 그러면 유튜브 해결됐나요? 네, 오, 치우면 항상 네. 지금 해결이 돼서 곧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 네. 시작하면은 전체가 다 보이는 화면을 제 얼굴만 비춰. 아, 네네. 따로 화면이 있어요. 걱정 안 아, 하셔도 그래? 네. 부담스러워서. 네. 아, 제 얼굴 보시라고.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제니스라고 방송 받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태양광 채널 자원순환 어떻게 하나요? 워크샵에 와주신 모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지에너지라는 같은 창업팀에서 준비한 워크샵이고요. 저희 미지팀은 탄소중립 사회로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생기는 태양광 폐패널 발생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도 좀 유심 깊게 본 건 잔존 가치가 남아있는 태양광 중고 패널의 재사용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또 에너지 부족 지역에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근본적으로 차근차근 들여다보는 한 워크샵이고요. 관련해서 저희 팀은 현재 그 관련 보고서나 그리고 또 실제 현장에서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서 그런 자리를 더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샵에서는요, 첫 번째로 저탄소 사회에서 자원순환이 갖는 의미와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정화 협동조합의 김도훈 박사님께서 다뤄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양광 중고 패널의 진단 시스템과 패널 시장의 전망에 대해 재은의 이철수 이사님께서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프로그램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간단히 갖고 공개 토론회는 여기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공개 내부 토론이 있어서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바로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발제부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도훈 박사님의 저탄 사회에서 자원순환이 갖는 의의와 방향성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작할까요? 네, 박사님 저희가 그 사인 드리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진행하시면 되죠? 네, 박사님 발표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의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태양광 패널 자원순환 전문가는 아니고 자원순환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탄소 사회에서 우리 자원순환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태양광에 대한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하다가 말아서 다시 잠깐만요. 네.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IPCC에서 우리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중간 보고서를 내놨는데 생각보다 그 이산화탄소의 발생 농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래서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는데 달성되는 기간이 과거에 예측했던 것보다 한 10년여 가까이 당겨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그 안에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화에서 본 수많은 재난 영화, 특히 이제 The Day After Tomorrow와 같은 그러한 영화들이 우리 실생활에 실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산화탄소,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치들을 만들었었고, 최근에 탄소중립위원회가 10월에 온실가스 목표 감축 목표량을 대거 확대하고 강화해서 2018년 대비 40%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문제는, 탄소 문제는 전 세계에 굉장히 시급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과 이 탑다운 형식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이것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대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난 11월, 바로 지난주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COP26이 영국 글라스고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가 탄소 감축 목표량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한 커다란 방향으로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원을 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나온 이산화탄소 같은 카본들을 어떻게 흡수해서 마이너스를 만들 것이냐, 이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사실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폐기물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카본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더 중요하게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줄임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탄소 발생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영역을 다루는 것이 바로 자원 순환 또는 순환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 여담을 드리면 지난 COP 때 참석했던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굉장히 바빴어요. 이태리에 갔다가 이제 우리 대통령과 함께 이제 글라스고로 날라왔다가 다시 또 업무로 복귀하느라고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때 돌아가는 방법을 자기의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그 회의 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기후 위기가 와서 이 탄소 중립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실행하지 않았던 거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보좌관들이나 대변인들이 엄청 바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존슨 총리가 사용했던 비행기는 굉장히 연료가 지속 가능성이 높은 연료다, 뭐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변명에 불과했고요. 이 에피소드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가라는 문제이고요. 결국 우리 재생에너지가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지만 그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시설 자체도 또 이것이 탄소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태양광 패널들의 재활용, 재사용 또는 재생 순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간단하게 선형경제와 순환경제의 차이점을 살짝 설명드리고요. 이 순환경제가 갖고 있는 주요한 맥락, 세 가지 측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경제가 갖는 주요한 특징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 태양광 자원들, 태양광 발전 자원들을 어떻게 순환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전문적인 내용은 우리 이제 이철성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일반론적으로 이런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형경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구에서 자연자원을 추출해서 그것을 가공하고 그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애초에 추출했던 자원에 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최종 자원은 매우 적고 대부분은 중간에 가공 과정에서 버려집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는 자연계에 사실 존재하지 않는 신물질들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생산과 이 생산된 자원들이 불균형하게 분포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폐기물 형태로 축적돼서 환경으로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뭐 나로 개발로 관심이 많습니다만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가서 우리 지구를 봤을 때 지구는 사실 어떠한 것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는 고립된 행성입니다. 태양빛이 들어가고 일부가 약간 반사된다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자원을 어디서 새로 가져올 수도 없고 그 자원을 폐자원이라고 어디다 갖다 버릴 데도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연계는 생산자와 소비자와 또 분해자라고 하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폐기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연계의 순환 과정들을 우리의 생산과 산업에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순환 경제가 되겠죠. 특히 그 완전히 닫혀진 회로 속에서 자원들을 버리지 않고 순환하는 거죠. 특히 그러려면은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발전이 자원의 사용과 같이 맞물려 가지 않는 독립적으로 디커플링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순환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그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순환경제라는 말을 참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역순환경제라는 또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금융이 지역 내에 머물지 않고 다 중앙으로 빨려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 내에서 금융이 회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용어로 지역순환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자원순환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도 서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순환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이 순환경제의 그 맥락을 커다랗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탄소 사회, 즉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사회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더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컨텍스트, 전통적인 맥락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자원 고갈 시나리오죠. 자원이 고갈되면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났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 가장 오래전부터 나왔던.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인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정권 뭐죠? 부실한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정부본드로 어, 미국에서 이제 만들었던 경제 위기가 세계 위기를 휩쓰면서 이게 지금 뭔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예, 많은 이제 소위 이제 순환 사회, 자원 순환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힘입어 한 10여 년 전부터 거의 20년이 다 돼갑니다만, 리소스 이피션트 2020라고 하는 이미 2020가 지났습니다만, 이제 2020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뭐라고 그러죠? 전략 플랜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EU 차원에서 진행이 됐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팬데믹 상황, 이러한 것들도 이런 순환 경제를, 자원순환 사회를 부추기고 좀 더 독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만든 그린 뉴딜의 이 자원순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원 고갈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자원 가격 변동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에너지 전환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배터리 생산과 관련돼서 배터리에 사용되는 많은 여러 고기 금속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가격이 엄청난 폭등과 변화를 갖고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원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환경적 측면에서의 맥락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자원을 너무 남용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오염되고, 동물들도 그러한 오염된 물질에 의해서 살기 어려워지는 이러한 상황인데, 더 가장 심각한 거는 기후 문제죠. 그래서 1.5도씨를 넘겼을 경우 극지방에서 발생되는 이 탄소의 폭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게 여기에 문제를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탄소 발생의 발생원들을 찾아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된 통계입니다만, 산업이 30%, 그다음에 산업 공정이 8%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해도 한 40% 되고, 전력과 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산업이죠. 수송도 산업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건물도 산업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탄소 발생의 비중은 우리나라에서는 50%가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자원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가공해서 그것을 수출하는 이런 경제 구조상 자원을 다루는 일이 훨씬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산업 활동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산업 분야가 이 핵심을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가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데, 반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이 탄소 감축 계획에 산업계에서는 그렇게 기꺼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아직 부족한 것 같고요. 앨런 맥카터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평균으로 보일 때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한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관이나 어떤 기업이나 이 주체들이 사용하는 열에너지나 이런 직접적인 에너지를 제외하고 4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업계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줄이고 탄소를 줄이느냐가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의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산 프로세스를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보면 원래 원 자원을 추출해서 그것을
가공하고 또 제품으로 제조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원재료 이송 과정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그 어떤 포장하고 그걸 또 물류로 운반합니다. 이때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각 원재료를 추출하는데, 그 다음에 제품으로 가공하는데, 수송하는데 모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이제 상업 지역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거기서 광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판촉 활동들을 하는 데서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실제 소유자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용 연한이 끝나면은 폐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각 단계에는 에너지가 계속 투입됐던 것입니다. 이 에너지들을 그냥 폐기한다고 할 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베디드 에너지가 그냥 버려지는 거죠. 한 예로 플라스틱을 생각을 하면,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원유를 추출해서 그것을 각 국가에서 이제 배로 이송해서 나라에서 이것을 석유 정제를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일부 유분을 분해해서 그것을 다시 가공해서 성형을 해서 일단 우리가 마시는 물병, 페트병을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들어간 이 페트병 하나에 들어간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물 한 번 마시고 그냥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에너지도 사실은 같이 버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 에너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여기까지 오는데 사용된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탄소 발생의 많은 많은 부분들을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원순환에서의 그 탄소 중립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세계 경제 위기에 의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그래서 그린 캐피탈리즘이니 순환 경제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당시에 나오기 시작했었고, 특히 이제 지금 시대 중요한 부분들은 이겁니다.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떤 생태주의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주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원 사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팬데믹에서 경험을 해봤지만 산업이 중지되니까 공기가 맑아지고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게 되면 경제하고 산업이 상당히 위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그 산업체에서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던 많은 노동자들과 그다음에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에게 삶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대중적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생태주의와 기후 변화가 맞서면서 발생될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 이런 위험이 있는 거죠. 특히 이런 것들은 자원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제조업에서, 그리고 주로 이런 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커다란 딜레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순환 사회는, 순환 경제는 그 경제 발전을 하면서 자원 사용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경제에 많은 소위 이제 경제와 환경의 화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과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석탄이나 철강이나 그다음에 시멘트와 같은 곳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전기 에너지로 다 사용하기에는 아마 생산성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사업을 없앨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폐기물들의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폐기물, 그러나 열량을 갖고 있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강이나 시멘트, 특히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한 폐기물들도 연료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최종 단계의 과정을 처리해주는 포컬
포인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여러 폐기물들을 발생하는 주체들이 공유해서 서로 나누어서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여 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자원 리소스 에피션트 유럽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략 계획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관련된 자원과 관련된 많은 개발 규정들을 다시 개정하고 그것을 회원 국가들이 적용하도록 지금 제안을 하고 많이 지금 여기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 과제에도 그러한 자원순환 쪽에 많은 배려를 해주게 되었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단지 유럽에서의 어떤 자원에 대한 보안, 자원 안보에 대한 측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유럽과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도 그러한 자원 효율성을 지키지 않으면 비관세 장벽으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까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유럽 기업들의 주도권을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러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자원을 많이 수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유럽의 사례들을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현상들은 이것 역시 우리 자원순환 사회에 대한 많은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까지 긴가민가 애매하게 생각했던 글로벌 단위에서의 그 위기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것이 세계를 정말 폭풍으로 몰아넣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후 기후변화라는 것도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면서 이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고요. 특히 다 아시다시피 물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물류 관계가 다 끊어지고 국제 배송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마스크 하나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국제 분업에 의해서 제품을 싸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지역 내에서 자기 생산 기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요소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 역시도 사실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지 않다가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당한 것인데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러면은 이 지역 내에서의 생산 기반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기존의 그 리니어한 형태의 생산 공정들이 이제 서서히 서큘러한 형태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데 특히 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자원순환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과거에는 소품종 다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에서 소품종 다생산을 해서 그것을 각 소비국가 소비 지역으로 이송하는 소위 규모의 경제를 효과를 누렸다면 이제 점차 생산이 다품종 소생산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것이 굳이 굉장히 대량을 만들지 않더라도 매우 정교하게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많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기술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점점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환경제에 대한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고 아무래도 오늘은 태양광 패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요.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그 순환경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그 순환기를 보면 동맥과 정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맥만 따로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맥이 없으면 동맥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뿐만 아니라 정맥도 동맥이 존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순환 경제에서는 이러한 그 정맥 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정맥 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원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롭게 경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엔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기존에도 이제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경제가 갖는 차이점은 이것이 닫힌 회로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단기간에 모두 닫힌 회로를 만들 수는 없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닫힌 회로를 만들어서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자원으로 또 경제를 재투입되는 이러한 루트를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순환 경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닫힌 회로를 만드는 이 정맥 산업.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정맥이 닫혀 있지 않다면 살 수가 없겠죠.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푸드체인 먹이사슬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풀을 메뚜기가 먹고 개구리가 먹고 뱀이 먹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자연에서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1차 소비자가 있고 2차 소비자가 있고 또 3차 소비자가 있고 3차 소비자나 이 1, 2차 소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분비물들이나 아니면은 사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또 주체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실제로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의 숫자가 엄청 많고요. 피라미드상으로. 그리고 그 생산자보다도 이 분해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소위 정맥 산업들은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꽃에 벌이 없으면 꽃은 수분이 안 될까요? 벌이 죽으면 꽃들의 수분은 누가 시켜줄까요? 걱정해 보신 사람, 걱정을 해보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근데 벌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모두 그 지역 벌들이 죽더라도 이 꽃들은 수분 수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비라든지 개미라든지 심지어 바람, 사람까지 매우 다양한 개체들이 이 수분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이 없다고 해서 수분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그 생다양성이 클수록 그 생태계는 안정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자원순환계, 특히 우리 그러니까 정맥 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매우 다양한 물질들을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조건들, 그러한 여건들이 맞도록 어떤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매우 중복적으로 리던던트하게 순환회로를 갖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순환할 때 우리는 흔히 그냥 플라스틱을 다시 회수해서 잘라서 다시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쓸 수 있는 플라스틱과 못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고 못 쓰는 플라스틱 중에서도 이것을 어떤 케미컬 컴포넌트 어떤 화학적인 요소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과 완전히 태워서 에너지만 회수해야 되는 것들 다 다릅니다. 이런 다 다른 경로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할수록 굉장히 우리의 생태계는 이 산업 생태계는 건강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매우 작은 것들도 굉장히 이 순환경제 생태계에서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사는 이 자원순환을 위해서 영국에 있는 미용사들이
손님들의 머리를 자르면 그 머리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유리 협착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낸다고 해요. 이것 자체가 매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 모여서 우리의 그 순환 생태계를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자원순환은 반드시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실은 이 순환 경제를 가장 먼저 실현해 나갔던 곳은 산업계입니다. 당연히 산업계가 가장 많은 자원을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개념들이 산업공생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원들을 서로 교환하고 순환시키면서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미 거의 한 50년 전부터 이 덴마크 칼렌트보로에서는 정유공장, 발전소, 그다음에 바이오 회사들, 그다음에 건축 자재 회사, 그다음에 시까지 그리고 그 양어장, 농부에 이렇게 매우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돼서 물, 열, 그다음에 뭐 플라이 애쉬, 그다음에 그황 매우 다양한 자원들을 서로 교환하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산업 생태계에서는 매우 일종의 바이블과 같은 이러한 사례입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이것을 아예 전국으로 확대시켜서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산업계만이 아니라 그 지역 각 지역의 병원이나 관공서 심지어 개인 가정을 대리해서 각 시 당국이 같이 참여해서 사용하지 않는 자원들을 교환하는 이러한 활동들로 내셔널 인더스트리얼 심바이시스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도 한 10여 년 되어 왔죠. 우리나라도 생태산업단지라는 것들이 지금 건설되어 있고 거의 5만 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태산업단지가 매우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계가 굉장히 이거 제가 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 동종 업종들이 모여서 클러스터 이펙트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서로 자원 교환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원은 서로 다른 이종 간의 자원의 교환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메인스트림들은 경쟁이 되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과 같이 협력하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들은 너무 제조업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또 상업 이런 것들과의 연결고리가 매우 약하다는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는 많아서 이 국가산업단지는 각 지역 지자체나 그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협력이나 연결고리가 매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사용 가능한 자원들이 그것을 생산하는 산업단지로 연결되기 어려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그 산업과의 연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걸 위해서 산업단지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이러한 정책적 이슈들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산업단지 또는 산업체에서 제품들이 이렇게 이제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 생산된 제품들은 상업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일반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사용된 제품들의 재사용이 가능한 또는 뭐 그 중에서 포장재 같은 것들을 다시 우리가 상업 지역에 상업 주체들에게 다시 회수해 줌으로 인해서 다시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회수해서 그것을 보다 의미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기업들이 가져가서 그것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상업 과정에서 모아진 또 만들어진 그 자원들을 직접 대규모라면 산업계에게 전달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연계하는 회사들을 통해서 다시 전달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링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사회, 순환 경제의 역할을 하시려고 할 경우, 특히 우리 이제 지금 태양광 리사이클링 경우 이런 산업
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익은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제적인 이익과 환경적인 이익 그리고 사회적인 이익을 우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적인 이익에 있어서는 자연 자원을 채취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고 폐기물을 줄이고 또 그 폐기물로부터 나오는 탄소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익으로서는 이러한 과정에 새로운 그 취업 기회나 산업의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지역 사회가 활성화되고 환경과 관련된 이제 분쟁이 좀 사라지는 이러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산업계에서는 좀 불안정성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순수한 자원이 아니고 이제 사용됐던 가공된 자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불안정성이 생기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연한 장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원에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반발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간판으로만 세우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제 그린워시라고 하는 이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태양광 패널의 순환 경제를 만들어 나갈 때 어떠한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시스템, 우리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련된 자원 흐름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위해 기회가 있는 것인지를 찾아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순환 네트워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다양한 링크들이 어떤 게 있을지라는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가능할까 이제 밸류체인에 근거한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사업 기회들을 규명하는 이런 순환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다. 세 번째는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적합한 그러한 그 정맥산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타겟하고 싶은 자원과 그 네트워크는 어떤 거고 그때 지속 가능한 프로핏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그때의 어떠한 기술이나 핵심 역량을 우리가 유지해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그다음에 구동이 가능하려면 주변의 그 네트워크들을 잘 만들어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 자원순환 경제에서의 이 정맥 산업은 산업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가동이 가능하고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지방 정부의 서포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이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아웃소싱할 수 있는 리빙랩이나 그 다음에 지역의 연구 그룹들과의 연계를 많이 가지시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전체를 설계하시고 거기에 대한 전체를 통합하신 상태에서 전체 시스템을 통합한 상태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십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테크놀로지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원순환의 회로들이 그냥 그대로 재사용하거나 좀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거나 리매뉴팩처링을 하거나 리사이클링을 하거나 리커버리하는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순 리유즈 할 때는 아마도 이제 오늘 이초용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그 평가라든지 이런 것
평가 기술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것을 다시 쓸 수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어렵죠. 그 외에도 이제 수거하고 수성하고 저장하는 기술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리페어 할 때는 그러니까 리페어에서 사용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그 설계를 디자인을 다시 하고 이것이 그 리페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리매니팩처링에서는 그 머티리얼 자체에 대한 사이언스, 그 다음에 그것을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많은 것들과 섞이거나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처리를 통해서 순물질들을 추출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가 될 것이고요. 리사이클링 단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분해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용한 자원으로 다 전환시키고 퀄리티 어슈어런스를 어떻게 하고 위생과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기술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고요. 이 열을 리커버리 할 경우에는 그것의 효율성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순환 회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러한 각 부품들과 물건, 자원들을 표준화시켜서 이러한 리유즈나 리매니팩처링, 리사이클링이 좀 더 용이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 기술에 초점이 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먼저 개발하는 쪽이 우선 어떤 주도권을 가질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 리버스 매니팩처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체를 보는 디자인 테크놀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창조적인 그 관점 그리고 전체 시스템을 총괄해 볼 수 있는 능력, 역량,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많은 디스플린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그 디스플린들을 어떻게 같이 융합시켜서 이것을 그 상업화 과정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경제성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만들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타의 다른 산업 섹터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나가는 디자인 테크놀로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순환경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서의 도전이면서 확보했을 경우 그것이 자기의 핵심 경쟁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태양광들의 순환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정도 매우 여러 단계, 여러의 루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태양광 그 패널은 알루미늄에서부터 뭐 EVA, 그다음에 솔라셀, 그다음에 유리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어떻게 정제하고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또는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것의 처리 공정 프로세스들을 뭐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보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물질들을 이제 분리해서 추출해내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핵심은 이러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나는 이 네트워크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보유해야 될 핵심 기술과의 역량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커뮤니티, 주변 커뮤니티의 그 도움, 리빙랩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이러한 자원순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이 지방정부가 지역이 돼야 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되고 그 지방정부의 정책 속에 같이 맞물려 들어갈 때 굉장히 효과적인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건 너무 좀 여외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좀 다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커다랗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순환경제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 고갈 시나리오는 우리의 자원 효율성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후위기의 맥락은 자원에 내재된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탄소 발생을 줄일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경제위기는 지금 경제 발전이 생태와 디커플링, 그러니까 자원 사용과 디커플링 됨으로 인해서
이 경제와 생태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맥락 속에서 우리 자원순환 사회, 자원순환 경제가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순환 경제의 주요 특징은 닫힌 순환 회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맥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정맥 산업은 굉장히 다양할수록, 굉장히 중복될수록, 그리고 수가 많을수록 좋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산업과 어떻게 연계를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순환사업, 이 태양광 설비 순환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설계하라. 그리고 기술을 아웃소싱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필요로 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라. 그리고 산업과의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해라. 지역사회를 잘 활용하고 잘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전체 설계와 통합의 통찰력을 키워나가시라.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또 코멘트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나요?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질문 시간은 그 토론 일이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발표 정말 감사드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생산 그리고 소비 단계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있어서 우리가 이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소비하기 이전에 자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 생산과 소비가 좀 분리되는 이런 모순적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다음 시간 관계상 다음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은의 이철송 이사장님께서 태양광 정보 패널 진단 시스템과 패널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화면 전환시킬까요? 화면 보이시나요? 진행해 드릴까요? 네,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그 R&D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철송이라 합니다. 예, 그 김동 박사님 그 강연을 듣고 많은 걸 느꼈고, 저희 회사나 저희 그 국내에 있는 기업들, 관련 기업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갖게 되는 강연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타이틀에서 뭐 진단 시스템과 시장 전망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거대하게 걸어놨는데요. 사실 시장 전망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망하기 상당히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제가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과 조금 상이한 내용이 그 발표가 되더라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단 경제에 대한 기술들, 우리가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그 IoT 기술을 활용한 진단 시스템을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스크롤이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있을 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그 문제점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시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폐모들 발생량에 대한 그 예상치는 상당히 대규모로 발생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40년에 되면은 거의 2020년 대비 1300배 정도의 태양광 폐모들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이게는 폐모들과 중고 모듈을 다 포함한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 폐자원 폐모들 자체를 다 매립하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환경 처리를 하게 된다면은 다양한 환경 오염원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것이 곧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폐기물 자원을 단순히 버리지 말고 쓸 수 있는 건 쓰고 어떻게 순환 경제와 맞물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그 연구 개발들이 지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도 해소하고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그 폐모들을 복원하거나 아니면은 사용할 수 있는 중고모들은 중고 마켓에서 그 팔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마켓 시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한국에서 시행될 수 있는 그 EPR 제도, 생산자 재활용 제도와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화 부분들이 발생을 할 거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그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그 요소 기술로서 이렇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보시면은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폐기물에 대한 그 재활용 의무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폐모들 수집 및 리사이클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어떠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표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내외에서 그 폐모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를 살펴본다면은 그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보다는 그 모듈 제조사나 모든 기업들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작은 기업들은 폐기물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발생하게 되면은 그 폐기물 처리 업체는 단순하게 그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 유럽하고 미국처럼 막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지만은 그 점진적으로 그렇게 체계를 마련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폐모들 회수 거점을 뭐 이게 이 시점이 좀 몇 년 전이긴 하지만 316개 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 협력 체제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폐모들을 회수를 하고 자원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조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는 운송회사, 물류조직, 처리업체, 수집 장소 네트워크까지 구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당히 그 수단 경제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잠깐 뭐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그 기본적으로 태양광 중고 모듈 시장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쓸 수 있는 모듈과 쓸 수 없는 모듈을 분리해서 쓸 수 있는 모듈은 간단한 청소를 통해서 그냥 재판매 형태의 그런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쓸 수 없는 모듈은 재활용이 되겠죠. 분리해서 어떻게든. 하지만 그 기술 자체는 지금 그 상업화된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분리를 한다고 하면은 분리된 그 폐모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으로 분리를 해야겠죠. 뭐 프레임 별도 아니면 정션 박스 별도 강화유리 별도 이렇게 자원화 시켜서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그 효율을 다시 복원시켜 가지고 에코 모듈 개념에서 중고 모듈로 재판매하는 이렇게 하는 시장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그 실시하려고 하는 EPR 제도와 연계해서 수리 복원 및 뭐 여러 가지 재판매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그 태양광 폐모듈이라고 하지만은 그 태양광 자체 모듈 자체는 아마 수명이 한 20에서 25년 정도가 되고요. 그 정도 되더라도 한 발전 효율 자체는 그렇게 막 나빠지진 않습니다. 한 80%, 70에서 80% 정도의 효율을 나타내면서 이게 그 노후 모듈, 폐모듈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재활용하거나 뭐 쓸 수 없는 부분들은 뭐 리사이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그림 자체는 그 EU에 있는 PV 사이클 리포트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그 EU에서는 그 사이클 체제 그 시스템 자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거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오른쪽은 자 태양광 폐모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태양광이 발생하는 그 원산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노후 모듈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태양광 발전소가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데요. 그 산재된 발전소들이 그 어느 시점에서 노후 모듈이라고 판매되고 그 발전소를 처분을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그 기준이나 그런 판단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곧 그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태양광 모듈 유지보수 시장하고 연계가 됩니다. 유지보수를 하면서 노후 모듈이냐 아니면 노후 발전소나 이게 판명이 되고 이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철거를 하고 이런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시장이 저희가 노려보고 있는 거는 태양광 모듈 단위의 그 유지보수 시장, 모니터링 시장 이런 부분들이 그 상당히 그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양광 유지보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발전사 그 대표님들을 보시기에는 유지보수 비용에 들어가는 돈을 상당히 아까워하시죠. 아까워하시는데 사실상 이 부분들을 그 순환 경제와 맞물려 가지고 그 가치를 그 대표님들에게 잘 설득을 시킬 수만 있다면은 그것 또한 그 순환 경제의 하나의 큰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곧 돈이 돼야 순환 경제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지보수 시장도 상당히 비전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그 태양광 패널에 대한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냐 보시면요. 이거는 국내에 있는 모 기업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서 따온 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그 중고 모듈을 매입해서 재판매하는 단순 판매하는 형태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노후 발전소에 대한 그 매입, 그리고 철거랑 그 폐모듈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해주면서 그 요거에 대한 그 비즈니스를 가져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지금은 그 수단 경제에서 말씀하시는 요거를 완전하게 사이클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옆으로 샛길로 이렇게 보낸다고 치죠. 이 폐자원을 샛길로 보내서 그냥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수익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니즈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 가려고 하면은 해외 시장으로 가는 운송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현재로서는 비즈니스성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중고 모듈과 새 모듈을 했을 때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LG 전자에서 250W짜리 가격이 31만 5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모듈일 경우는 과연 얼마에 판매하면 좋을까라는 기준 잣대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 잣대는 기업마다 다 틀려요. 판매 가격은. 하지만 지금 제가 지금 국가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그 노후 모듈을 효율 90%까지 올리고
가격 단가를 와트피당 100원으로 목표를 잡아서 지금 R&D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해서 성공을 했을 경우는 그 90% 효율을 가진 그 에코 모듈이라 보건 모듈은 그 225만 원 정도의 판매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게 이 중고 모듈 보건 모듈이라고 하죠. 에코 모듈로 판매했을 경우에 이 가격을 판매를 한다 쳐더라도 신규 패널 가격은 매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적용된다고 치더라도 비싸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모듈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레벨에서 2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 복원시켜서 중고 모듈로 판매를 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경제성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어둡다라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지만 그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 부분도 계속 그 기술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순환 경제를 가기 위한 기술들이 여러 기술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뭐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시켜드리면요. 뭐 현 정부가 3020 이행 계획 중심축이 태양광의 57%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태양광이 많이 보급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자 그럼 이렇게 많이 보급된 태양광 판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폐모듈화 시키고 웨이스트로 바뀌잖아요. 이 폐모듈 배출량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련 그 처리에 대한 인프라나 기술 확보가 폐화 자원을 그 처리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발전소들이 보급되다 보면은 이 노후 발전소라든지 요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형태는 인버터 단위에서 진단을 대부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노후 모듈로 그 시스템화 시키려면 모듈 단위의 진단 시스템이라든지 노후화 알고리즘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후화에 대한 예측 알고리즘도 같이 포함돼서 그 모듈 단위의 순환 경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할 필요가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가 그 노후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유지보수 기술과 검사 장비들 또 같이 그 기술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2년 전에 그 국내 R&D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노후 태양광 모듈 분별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라는 과제명으로 저희가 R&D를 수행을 했고 크게는 그 4가지의 팩터 기술들이 있습니다. 요소 기술들인데 하나는 첫 번째가 노후 모듈 등급화 분별 기술 개발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 모듈을 검사할 수 있는 이동형 PV 랩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수거되어 왔을 때 단순하게 그 현장을 보낸 게 아니라 표면 처리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 이 세 번째가 될 거고 네 번째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그 IoT 기술로 묶어가지고 빅데이터화하고 에 대한 노후 예측 그 플랫폼을 만드는 요 4가지의 요소 기술을 그 R&D 과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뭐 성과물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첫 번째 그 태양광 모듈 단위의 진단 플랫폼은 모듈 한 장 한 장마다의 모듈 센서를 부착을 하고 전압 전류 특성을 그 수집을 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 트렌드 그 인공지능을 적용시켜서 노후화 진단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그 개발을 했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장에서 여기 현장에 보이는 요 차량 안에 그 모듈 정밀 진단 검사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안에 있는 장비들이 이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가 있어가지고 모듈 하나하나씩 집어넣게 되면은 오른쪽 그래프처럼 그 EL부터 시작해서 IV 여러 가지 정밀 검사가 가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 가서 모듈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모듈이 나왔을 때의 그 자원을 어떻게 그 분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분리 기술도 같이 병행해서 개발됐는데요. 왼쪽 편에 보이는 거는 그 프레임과 정션 박스를 제거하는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 설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 프레임과 정션 박스가 분리된 그 나머지 부분들을 분리하는데 여기서는 강화 유리하고 에바 시트를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사실 자원으로 실제적으로 희귀금속이라고 그러죠. 이 희귀금속으로 추출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에바 시트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강화유리라든지 알루미늄 전선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산업 재활용으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설비들을 그 과제로 수행을 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예. 아마 이런 기술들은 점점 발전하고 좀 더 효율화되고 자동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저희 기업도 계속 여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술은 뭐냐면은 자 처리할 수 없는 폐모들과 그리고 재이용이 가능한 모듈이 있다고 치면은 재이용이 가능한 모듈들을 그냥 바로 재이용하는 게 아니라 복원시켜서 그 재이용하면은 좀 더 그 효율도 좋고 활용 가치가 높지 않냐라는 컨셉에서 만들어진 게 그 에코 모듈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 들어가는 그 기술이 그냥 그 거의 유사하지만 노후 불량 모듈 검사 분류 기술이 들어가고요. 모듈 출력 복원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고, 그리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과 이 복원된 모듈을 성능 평가, 성능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돼. 스탠다드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마련할 수 있는 기술들, 이 네 가지 요소 기술을 저희가 지금 현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이렇습니다. 타이틀은 노 불량 모듈의 출력 보건 기술을 적용한 장수명 에코 태양광 에코 모듈 기술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그 R&D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사이클로 보면 현장 진단을 하고 정밀 진단, 유형 분류를 하고 유형별 보건 기술을 적용해서 에코 모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에코 모드를 신뢰성 검증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증을 하는 거죠. 인증을 해서 그 동남아라든지 리파워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세로로는 기본적으로 모듈 상태 분석의 유형 분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 요인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불량인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부품 자체 뭐 다이오드가 불량이든지 아니면 셀이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교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교체 작업에 대한 설계라든지 보건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코 모듈이 화돼 가지고 그 발전소에 리파워링으로 들어갔다 치더라도 이거에 대한 신뢰성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에 대한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그 모니터링과 유지 관리를 해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에 대한 그 사이클, 어찌 보면 뭐 박사님 말씀하신 그 사이클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에 대한 그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간단한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 조금씩 드릴게요. 중고 모듈 분류 및 선별입니다. 사실 입고되고 그 노후 모듈이 입고되면은 기본적으로 청소를 하고요. 청소를 한 다음에 그
육안으로 검사를 합니다. 육안 검사하고 IV나 EL 정도로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1차적인 등급을 매기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화상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이오드에 대한 열화성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들어가 투과율 검사라든지 햇빛을 받았을 때 그 투과가 잘 돼야 태양광도 발전 효율이 올라가니까 이런 검사 루트 사이클이라고 사이클을 저희가 지금 마련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복원할 수 있는 노후 모듈들은 그 각 파트별로 보수 기술들을 적용해 가지고 에코 모듈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모듈 제조사가 거의 이런 부분들의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 싸게 복원을 시키느냐가 이 에코 모듈의 단가의 가장 큰 주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열심히 저희 같이 연구하시는 기업 대표님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콜로 모듈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검증을 해야만이 이게 출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현재로는 IEC 표준 기반으로 한 신뢰성 평가를 진행을 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국내 기준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이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서 마련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표준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중고 패널을 활용했을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산업이 육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환 경제에 대한 미래 기술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노후 패널, 폐패널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 줌으로써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선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많이 준비를 못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철수 이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되게 짧게 부탁드렸는데 너무 상세하게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다루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번 태양광 중고 패널이 경제성을 가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 패널을 제3국으로 보내는 그런 고민도 했었었는데요. 사실 자원순환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태양광 폐패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순환이 되게끔 하려면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도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기업에서 경제성 부분이 다뤄지지 않는다면은 더욱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두 분의 발표는 이렇게 끝이 났고 관련해서 조금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유튜브 상으로는 아직 질문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부터 저희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현장에서 지금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말씀. 소리 잘 들리십니까? 제 소리요? 좀 작네요. 질문하시는데요. 작아요.
소리가. 그래요? 예, 예,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잘 들리십니까? 네. 예, 네. 질문이 사실 100가지 있는데 하나, 이 폐모듈, 뭐 중고모듈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뉴스가 부각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보다 이 평가를 더 빨리 더 많이 설치한 유럽, 독일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김도원 박사님께서는 유럽이나 독일 쪽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뭐 심각하게 대두돼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건지 이런 아니면 그러니까 이 폐모질이 뭐 많이 나와서 아니 곧 많이 나와서 이 태양광 산업은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태양광에 대한 언론 공세가 심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뭐 심지어는 이 태양광에 중금속이 들어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저거 20년 이상이 아니라 뭐 10년 쓰면 못 쓴다라든지 그런 뉴스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이데올로기 공세가 들어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이 모듈이 너무 뭐 공강산이 좀 폐물질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 인식을 주기 위해서 좀 유포된 거라고 저는 좀 판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유럽, 독일,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고 더 많이 설치된 데서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됐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 어느 정도 모듈이 폐모듈, 뭐 중고모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 네, 네, 네. 네. 저기 사실 제가 이 태양광 설비 순환에 대해서 특별히 잘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제 그런 태양광 설비의 문제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걸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태양광에 대한 거는 다분히 제 판단에는 정치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태양광의 그런 결정질 실리콘이 아니고 특수한 재질의 제품들을 가지고 어떤 그 물질을 가지고 태양광을 만들었을 때 또는 그 부품들에서 중금속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태양광 설비의 리사이클링에 있어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고 문제는 노후한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리사이클링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 볼륨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제일 크지 그 이외의 것들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아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국내 지금 실정이 어떤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중고 모듈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20년 이상 된 발전소 우리나라 별로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데서 이제 노후 패널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하고 그다음에 20년이 안 됐더라도 그 리파워링 시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기존의 발전소가 있는데 모듈 이제 출력이 지금은 더 싸고 더 효율 높은 모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옛날에 효율이 낮고 지금 이제 뭐 일부 고장도 있는 모듈을 걷어내고 새로 모듈을 기존 구조물에 그대로 모듈을 달면 오히려 경제성이 높다고 해서 그런 리파워링 시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듈이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좀 숫자가 좀 통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재로서는 뭐 20년 되면은 중고 모델이라는 기준 자체도 사실상 무의미한 거고요. 이게 태양광 자체가 어디 환경 조건에 따라서 노후화 정도는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단순하게 몇 년 지났다고 노후화됐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진단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노후 예측도 필요한 거고요. 네, 사실상 단순하게 발전 효율, 발전량만 보고는 그것까지는 파악하기 힘든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적으로도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답변이 되셨나요? 모르겠는데 숫자가 얼마인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양이 나오나요? 어떻게 어느 정도 경험을 하시나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뭐 그 당시에 2000년에 설치한 뭐 배가트 모듈이 만장 나온다라든지 예, 그거는 지금 뭐 2015년도에 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 있어가지고 거기서가 나온 게 아마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계산식을 넣어가지고 예측치를 보고서에서 그 한번 나왔던 게 있습니다. 예, 정확한 수치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예. 그에 관련 예, 보고서는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요 지금 이렇게 테스트 모듈이나 중고 모듈에 대해서 뉴스가 크면은요 실제보다는 과장되는 이데올로기 공세라고 저는 판단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예. 제가 좀 들리세요? 강사분들 들리세요? 지금 질문하시나 봐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이렇게 얘기. 예, 들립니다. 그 김동훈 박사님도 왔으니까 새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인데 가령 뭐 우리나라 현재 그 발전소에서 나온 폐모듈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발전소를 설립한 지가 거의 20년 되는 것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 20년 이제 발전소들이 수명을 다해 갈 텐데 아마 기술적인 수명보다는 아마 산업적 수명에 의해서 폐모듈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파넬들이 뭐 효율이 30% 넘는 거에 나올 때는 그 모듈만 걷어내고 새로운 모듈을 다시 설치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가 있고 리파워링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산업적으로 폐기되는 모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또는 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폐모듈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프리카는 이 전기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폐모듈 지금 이제 일종의 중고 모듈이라고 하죠. 중고 모듈이 원조 형식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우지 방식으로 중고 모듈이 이렇게 무상 공유가 된다면 그 리파워링 할 때 나오는 폐모듈뿐만 아니라 인버터랄지 아니면 뭐그 전선이랄지 이런 다양한 그 전기 시설들이 모두 복구돼서 외부활동으로 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듈뿐만 아니라 뭐 인버터를 할 때 이런 전기 시설에 대한 재사용을 위한 어떤 복구랄지 이런 것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궁금하시죠? 저희 배운 이사님.
가장 힘드시다는 것 여기 질문이 예, 정확히 저 요점을 잘 안 되는 것 모르겠어요. 같아요. 요점을 모르겠어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예, 요점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저 금방 두 번째 발표하신 저 나와 계신 분 질문 드린 건데요. 이제 중고 모듈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해외 개발도상에 공유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해외 모듈뿐만 아니라 그 리파용하는 발전소에 나오는 인버터랄지 여러 가지 전기 시설까지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해외 모듈을 제외한 다른 시설들도 전기 시설, 인버터를 포함한 전기 시설도 검증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계획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제? 예, 그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순히 중고 모듈뿐만 아니라 인버터 자체도 그 중고로 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인버터가 기본적으로 갖는 수명이 한 7년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인버터를 그쪽 해외로 동남아시아든지 해외로 간다고 그러면은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기대 수명 자체가 길지 않다는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그 운송 비용이라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비즈니스를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그 중도 박사님께 한 가지 궁금한 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자원순환 과정에서 그 자원순환 사이클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급적이면 한 지역에서 그 생산부터 소비 과정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순환경제 측면에서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몇몇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특성상 그 전 과정 주기를 그렇게 지키기 힘든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경우에 저희가 가장 좀 집중해야 하는 부분 거기서 가장 좀 중요한 사이클이 있다면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의 포인트를 제가 정확히 캐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그 제품들이 다양한 사이클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그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그 지역에서 뭐 생산되는 것 그리고 또 제조되고 그리고 그것이 처리돼서 운송돼가지고 소비자한테 오는 과정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순환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떤 그 과정이 가장 좀 중요할까? 그 탄소 중립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네, 제가 이제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자원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서 순환할 수 있는 최적의 그 지리적 거리에 대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먹거리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지역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고 다시 그쪽에 남은 음식 찌꺼기는 그 지역의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짧은 순환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희귀한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 더군다나 또 위험한 것일 경우는 그렇고요. 따라서 그 어떠한 제품들에 사용되는 소요되는 자원들이 매우 다양할 텐데 그 전체의 플로우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다양한 그 자원의 흐름들을 보면서
그 지역에서 꼭 하면 좋을 것 같은, 지금은 지역 단위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이러한 대상 물질과 그 방법론을 찾아 나가는 게 저는 순환 경제에서 자기의 어떤 그 안착점을 찾아내는 중요한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은 매우 지리적으로 넓은 범주에서 그리고 주기도 굉장히 긴 주기에서 이것이 순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지역 단위의 기업이나 어떤 단체가 하긴 좀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거에 대한 미래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이러한 것들이 그 지역에서 사업을 기획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원을 결국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운영할 수 없다면 그것을 결국 운송을 해오거나 뭔가 다른 지역으로 받아와야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지역 사회 내에서의 생산이나 처리보다 다른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공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일까라는 궁금증에서 여쭤봤고요. 그것이 태양광 전국 패널에 어떻게 보면은 좀 자원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운송 과정에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다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워크샵 일정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철성 이사님. 저기 제가 이철성 이사님께 제가 좀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드려도 될까요? 근데 지금 또 이사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사실 나가셨어요? 네네 행사 네네네. 나가셨구나. 남겨주시면 네네네. 저희가 따로 질문을 받도록 예. 나중에 뵙고 또 말씀드리죠. 네. 네. 이거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나와셔가지고 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순환 경제 청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같이 모색해보는 자리 그리고 활동들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말이거든요. 이거는 좀 쉬었다가 토론을 내고 힘드시네요. 그럼 김도훈 박사님은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죠? 좀 이따가. 네네네. 그러시죠. 근데 마이크 소리가 정말 너무 안 들려요. 소리가 자꾸 끊어지고. 그거는 마이크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거기 줌으로 빨려 나가는 건 저 컴퓨터에서 빨려 들어갔거든요. 지금 마이크 그런가 봐요. 가능하면 이 줌 연결되는 컴퓨터를 좀 거기 계신 분들 가까이에다가 놓고 앞에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소리가 좀 잘 들릴 것 같아요. 한 5분만 쉬나요? 네, 저희 한 10분 정도 쉬고 시작할게요. 알겠습니다. 10분 뒤에 들어오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토론을 할 건 저 회식이 더 편하면 한번 보세요. 저희 가서 토론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래서 한국 말하는데 네. 같이 네, 조금만 옮기면 돼요. 이것도 좋아요. 네. 저희가 한 30분 정도 있는데 여기 이거 끝났죠? 아니 비용을 재밌어. 화면만 좀 안 오면 화면을 내가 괜찮지 않을까? 그냥 그 파워리 나면
최근에 올해 떨어져야 되겠네. 아니 그런 했을 때 얼마를 줄 것인에 대한 확인이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괜찮하고 있었죠? 어이구 어서 생각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어제 또 오세훈을 외쳐야 돼요. 돼요. 한 바퀴 못 받았다. 반은 받으세요. 그래서 반 받았는데 아이고 반은 그 오세훈한테 들어가야지. 아니 딱 받아나갈 때 걸리더라. 4개월 아니 중국이 끝났다 가지고 또 중국 별로 속했다는 이때는 또 마찬가지 좀 자고 생각하셨는데 권석이 중에 제일 신박. 여기 인사 좀 나누세요. 그래서 딱 서울에서 제일 활발한 팀까지. 서울에 서울 시내 네, 이미 있어가지고. 여기 근처에 여기 에너지 포럼에 계시고. 에너지 포럼인데 저랑 매니저랑 포럼 양이어야 중국 패널을 어떻게 제하려고 하는 수학력을 가지고 제하는 합동작을 만들려고 사업자가 하셨어요. 그런 거 한번 뒤에 넣지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거기 많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대한 게 유럽에 그냥 활성화 유럽 상황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하지만 그럼 뭔 말이야 물류에서 저뭐저 어디로도 많이 쓰이고 그런 거라서 지금 몇몇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많아요 아니,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기 페미나스에 주변 업체들을 찾아봤는데 이거링 하고 네. 근처에 마이크나 이런 데서 예, 예, 맞아요. 예, 그 아프리카 같은 거예요. 네. 얘네들 어디로 그냥 네. 오디오이랑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포워딩 비용만 다 중고를 받아가지고 그걸 무상비 물류 비용만 운송 비용만 운송 비용 그리고 그 패널은 중고를 수거해가지고 무상 그러면 그 아프리카도 중고만 우리 문화가 없잖아요. 그 패널 한 장 갖고 굉장히 큰 배터리가 있으면 한 집안이 등 하나, 소형 냉장고 하나, 휴대폰 충전 그런 식으로 세트로. 근데 문제는 저희가 보내려고 하는데 냉장고가 없고 그거 목표로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전기를 쓰는 그러니까 기본 전등 전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동남아 인구의 대표를 수행했어요. TV. 직전에서 저녁에 이제 근데 그게 한 시간에 한 시간. 그 저녁에 불을 켜는 게 여성 그 대몽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동남아 가잖아요. 시골 마을에 가면 그대로 켜니까 지방하는 이무 격차가 나요. 배터리가 있는 집, 태양광 있는 집은 보내보진 않았고 저희가 이제 동남아 출장을 많이 했어요. 사장님 거기 사장님 시간 되시면 토론 같이 좀 하시고 가셔도 좋고. 나 좋죠. 저희는 꼭 같이 계시면 더 좋죠. 네, 여기서 아니 저기서 회의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네, 네, 네. 회의를 그렇게 막 따따블로 하세요. 저 쉬어가면서 아니 우리 여기 수석 이제 토론 여기 이게 사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친구들. 네, 좋은 사업인데
어려운 사업인데 이제 청년들이 가감을 하니까 이제 숨 쉬어가면서 해야죠. 지금 창업자금은 규모가 있어야 아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돼. 아직 뭐 팔패널이 안 나오는데 20년도 안 됐는데. 아니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모으면 근데 그 흩어져 있는 거 모으는 것도 이제 그게 다 돈이고 그게 돈이죠. 아이고 수고. 아이고 거기다 놓고 이제 저쪽으로 한번. 척수당 지급되려고. 나도요? 네. 나는 한국 없는데. 나는 한국 없잖아요. 아, 지난번에 자문했는 거? 언제 오늘 또 네, 하려고요? 오늘 거 하는 건데 예. 사실 그 이사님이 그 창업 기간에 걸려가지고 예. 제가 지급이 되는지 그건 되긴 될 것 같은데 예예예. 나 어제도 뭐 다른 데 했는데 여기 거는 제가 너무 시간 걸렸는데 이렇게 오늘 건에 대해서 다른 또 강의도 강의고 네. 이제 토론하시면서 그래요? 정말 네. 저희한테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 가서 제가 이치선이나 전화 좀 형은 제가 그래도 다들 자기 프로가 좀 같이 하셨으면 예. 지난번에 출장이나 뭐 지금 보고서가 있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걸 쓰고 하나 내면 되겠네요. 일단 그러면 네. 아 그때 그냥 자원봉사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시면 뭐 맞죠 뭐. 막 지급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예예. 수당은 전 괜찮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하시면 저희도 이제 그래요? 올리는데 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포괄적으로 받겠습니다. 너무 소정이라. 김 사장님, 칸이 너무 배 이사님, 우리 김 사장님 그 이치선 변호사가 우리 기예크 협동조합에 가입을 강권하시는 기사님 저 저희 협동조합에 좀 많이 가입을 꼭 좀 그거 참 저희 협동조합이 거기 기치로 선도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 사무실을 쉐어링할 수 있어요. 예, 한번 사무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이제 코로나 좀 지나기 때문에 네. 시청지에 조금 분류 사항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렇지. 갔다가 이제 토론 플러스니까 저희 조합원들이 앞으로 어땠어요? 잘했어요? 네, 정신없어. 감성사고 이런 거 죄송하고. 근데 이거 할 때마다 항상 실수해요. 김노원 박사님 잘 들려요 이제는요? 자기가 켜졌어. 잘 들립니다. 예, 고마워요. 딴 노트북 다 끄죠 이제 하나도만 하죠. 이걸로만 하나 하죠. 네. 하울링 나니까 또. 이거 쓰면 자기가 호스트라는 거예요. 호스트 주면 큰일 나. 이거 쓰면 돈 주나요? 네? 이거 쓰면 돈 주나요? 오늘 토론 열심히 해야 돼. 네. 저희 들려요. PC 이거는 소량이랑 네, 그거 연결해도 되고요. 호스트 컴퓨터가 어떤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줌회의의 호스트가 어느 거예요? 호스트 변환시켜 주셔도 되고. 배은지 활동가님만 나오는 게 호스트 화면인데요. 그러면 나를 호스트로 바꿔도 되고요. 이거네요. 아니 호스트로. 지금 이게 호스트여서 네. 제가 두 개다 하면 안 돼서 호스트를 그러면 호스트를 바꿔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니 저한테 참여자. 만들기 이렇게 네, 네, 호스트 계속. 네, 네. 호스트 이거 이제 꺼도 돼요. 네.